2020년 8월 DMZ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년간 비무장지대를 지키던 북한 여군이 생후 8개월 된 딸을 안고 27시간 동안 죽음의 지뢰밭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200만 개의 지뢰와 500엠마다 배치된 저격수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DMZ를 그녀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그녀가 왜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 27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미화 그녀는 생후 8개월 된 딸을 안고 27시간 동안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와 아이 모두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었죠.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4KM입니다. 200만 개의 지뢰, 500엠마다 서 있는 감시탑, 그리고 양쪽에 배치된 저격수들. 아무도 DMZ를 건너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DMZ를 건너는 건 자살행위라고.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바로 그 저격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녀는 그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모든 순찰 패턴을 외웠고 모든 센서의 위치를 알았고 모든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 정권이 그녀의 생후 8개월 된 딸을 그녀와 함께 처형하러 왔을 때 그녀는 그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반대편으로 건넜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화입니다. 3년간 북한 비무장지대의 정예 여군이었고 2020년 8월 23일에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딸과 그녀가 어떻게 지옥 같은 27시간을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왜 충성스러운 여군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목숨을 걸었는지. 둘째,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27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셋째, 자유의 대가에 대해 그녀가 배운 것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요. 하지만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날 밤 이전에 그녀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녀는 26살이었고 고성 근처 DMZ 동쪽 347번 감시 초소에서 3년째 군 복무 중이었죠. 그녀는 탈학병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도 아니었고요. 모범 군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그녀는 지진감지 센서들을 점검했습니다. 매일 밤 순찰 패턴을 외웠죠. 그 4KM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00M 밖에서 동물 소리와 사람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죠.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정체성이었고요. 하지만 그녀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여정이요. 원산 군병원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은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하나뿐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녀의 딸을 그녀의 팔에 안겨줬을 때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까봐 걱정했습니다. 겨우 2.8kg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 쏙 들어왔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걸 내가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작은 생명이 이렇게 잔인한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되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튼튼한 아이예요. 엄마를 닮아서요.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소연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많이요. 의사 선생님은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혈액이 충분하지 않았대요. 기다려야 한다고. 부상당한 다른 군인들이 우선이라고.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을 낳고 6시간 후에 소연이는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못했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녀는 엄마가 되었고 동시에 호러미가 되었죠. 그녀와 여정이 둘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빠 없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군은 문제였습니다. 타가소도 없고 육아휴직도 없었죠. 오직 의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는 줄타기를 했습니다. 밤에 순찰을 서고 3시간을 자고 낮에는 여정이를 돌봤죠. 동료들이 가능할 때 도와줬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그녀가 근무를 설 때 아기를 안아줬죠. 하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0년 8월에 뭔가 변했습니다. 식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었죠. 여정이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유가 필요했고 더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죠. 새벽 2시 보급품 창고는 그녀의 손전등 불빛만 비추고 있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분유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깡통 2개를 꺼냈죠. 딱 2개만요. 그녀의 재킷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내 딸은 먹어야 해. 국가는 깡통 2개쯤은 눈치채지 못할 거야. 딱 2개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했죠.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여정이를 위해서야. 여정이를 위해서야.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봤습니다. 박중희였습니다.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주 동안 재고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도둑이라고,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제 딸이 배가 고파요. 딱 2개만 가져갔어요. 돌려드릴 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 그게 문제야. 넌 국가보다 내 가족을 우선시하고 있어. 그건 배신이야. 그리고 나서 재판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신은 3대까지 처벌받아. 내 딸도 포함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처벌받죠.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까지요. 3대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되는 겁니다. 여정이는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게는 유죄였던 겁니다. 그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날 밤 침대에서 여정이가 그녀의 가슴에서 자고 있을 때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막사아는 새벽 3시였고 그녀를 제외한 모두가 자고 있었죠. 그녀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금 강곳들을 세었습니다. 47개였죠. 전에도 수천 번 센 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빙빙 돌았습니다. 내가 자수하면 우리 둘 다 죽어. 도망치다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어. 도망쳐서 성공하면 어쩌면 살 수 있어. 어쩌면. 여정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닿는 아이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순수했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된 곳에서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된 엄마와 함께 태어난 것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국가가 그녀의 실수 때문에 그녀의 딸을 죽이게 놔두지 않겠다고요.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을 거라고요. 공식적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48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될 거라는 불가능한 일을 계획할 48시간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녀는 DMZ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지뢰밭을 건너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48시간, 그게 그녀의 한계였습니다. 박중희는 월요일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죠. 그래서 주말이 있었습니다. 2밤이요. 2번째 밤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의심을 살 수 없었거든요. 막사에 있는 그녀의 작은 방에서 3M3M짜리 공간에서요. 2층 침대 하나, 사물함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소연이 사진 하나가 전부였죠. 군용 배낭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뺐습니다. 필수품만 남겼죠. 물병 하나, 분유 봉지 4개, 압축된 기저귀들, 작은 손전등, 그녀의 군용칼. 그리고 그녀가 기억으로 그린 DMZ 지도요. 배낭에 넣는 모든 물건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었습니다. 물을 더 넣을까? 분유를 더 넣을까? 옷을 더 넣을까? 음식을 더 넣을까? 너무 무거우면 뛸 수 없고 너무 가벼우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그녀의 손이 물건들을 계속 배치하고 재배치했습니다. 불안해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같은 막사에 있던 진호가 그녀가 배낭을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특수 임무야? 라고 물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간 훈련이야. 대령님 명령이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물리적 준비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신적인 거였죠. 3년간의 순찰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요. DMZ는 그냥 지뢰가 있는 빈 땅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죠.
4개의 방어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지뢰밭이에요. 200만 개가 특정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죠. 하지만 안전한 경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작은 틈들이요.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층은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에요. 높이 3m조. 경보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매일 밤 유지보수를 위해 15분 동안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정확히 새벽 2시예요. 세 번째 층은 지진 및 열감지 센서예요. 움직임과 열을 감지하죠.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형이 신호를 방해하는 구역들이요. 그녀는 그걸 다 지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번째 층은 저격수가 있는 감시탑이에요. 500엠마다 하나씩 있죠. 4시간 교대 근무예요. 새벽 2시와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지는데 교대 중에는 35분 정도 혼란이 생기죠. 그녀의 계획은 이론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1시 45분에 출발해서 유지보수 경로를 이용해 첫 번째 지뢰층을 통과하고 정확히 새벽 2시에 전기가 꺼질 때 철조망에 도착해서 자르고 사각지대를 이용해 센서 지역을 통과한 다음 새벽 6시 동이 트기 전에 반대편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4시간 4km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안고요.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막사 밖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죠. 영하 2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습니다. 배낭을 가슴에 묶었습니다. 여정이를 그녀의 군복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 닿게요. 추위 때문에 옷 3겹으로 감쌌죠. 코만 내놓고 숨을 쉴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사 3년간 그녀의 집이었던 곳을요. 생각했죠. 이게 잘못되면 다시는 이곳을 못 볼 거야. 그리고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침을 삼켰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너무 말라서 침이 나오지도 않았죠. 다리는 도망치고 싶어 했고 팔은 여정이를 보호하고 싶어 했고 머리는 말했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아직 포기할 수 있어. 여정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정아,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길. 만약 없다면 그럼 우리밖에 없는 거야. 새벽 1시 45분 경계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이제 탈영병이었죠.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 500M는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죠.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쉬운 건 절대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새벽 1시 52분 첫 번째 지뢰밭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였죠. 빈 들판이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었습니다. 낮은 풀만 있을 뿐이었죠. 첫 번째 철조망까지 200M이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을 꺼냈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엠마다 칼을 45도 각도로 땅에 꽂았습니다. 금속에 부딪히면 지뢰고 흙만 나오면 안전한 거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1M씩 1M씩이요. 칼, 흙, 전진. 칼, 흙, 전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뢰 하나를 잊었다면, 패턴이 바뀌었다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면. 만약, 제발, 만약. 그녀의 머리는 끝없는 만약의 루프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한겨울에 영하 2도의 땀이 흘렀습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죠.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바빴으니까요. 칼을 잡고 여정이를 그녀의 가슴에 안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유일한 소리는 그녀의 숨소리였습니다. 짧고 빠르고요. 통제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80M를 전진했을 때 120M가 남았을 때 여정이가 움직였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닿은 작은 움직임이요. 그리고 또 한 번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드럽게 손을 아이의 등에 대고 눌렀습니다. 아이가 불안할 때 항상 진정시켜주던 손짓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긴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기 직전의 아기의 긴장이었죠.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울게 내두기. 순찰대가 들을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2, 입을 막기. 질식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3, 분유를 주기. 귀중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잃는 거죠. 3을 택했습니다. 지뢰밭 한가운데였습니다. 80M 들어왔고 120M가 남아 있었죠. 무릎을 꿇고 취약한 상태로요.
그녀의 발뒤꿈치 위에 아주 천천히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분유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병 입구에서 물과 섞었죠.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액체가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고요함 속에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빨리 빨리. 여기 있는 매 초가날이 박는 시간에 가까워지는 거야. 빨리. 손이 너무 떨려서 분유를 흘릴 뻔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죠. 진정해. 진정해. 내 딸은 네가 침착하길 바라고 있어. 여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쉰 여정아, 자, 여기 있어. 빨리 마셔. 알았지? 빨리. 여정이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들이요. 멀리서요. 그리고 발소리가요. 순찰이었습니다. 군인 2명이요. 그녀의 오른쪽 50m 떨어진 곳에서 그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뢰밭에 엎드렸습니다. 여정이를 땅바닥에 꼭 눌렀죠. 그녀의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젖병은 여전히 아이의 입에 물려 있었고요.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 말을 충분히 세게 생각하면 투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귀에서, 손가락 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생각했죠. 저들이 들을 거야.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거야. 한 명이 말했습니다. 뭔가 들렸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죠. 뭐가? 소리? 플라스틱 같은? 금속 같은? 아마 동물이겠지. 동물이 지뢰밭에? 동물은 멍청하잖아.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요. 얼어붙은 풀 위에서 그들의 군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이가 분유를 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젖병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빈 젖병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쭉쭉쭉쭉. 그 소리, 그 빌어먹을 소리요. 조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젖병을 빼앗으면 울 거고 그냥 놔두면 소리는 계속될 테니까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녀의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금만요. 코로 숨 쉴 공간은 남겨두고요. 하지만 소리는 줄였죠. 그리고 여정이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크고 어두운 눈으로 똑바로 그녀를 봤죠. 그 순간 맹세컨대 아이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요.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멀어졌죠. 40M, 60M, 100M. 사라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죠.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25분을 잃었습니다. 철조망 전기는 3분도 안 남아서 꺼질 거였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빨리요. 일어섰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달렸습니다. 이제 조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고 달빛 아래에 반짝이고 있었죠. 30M 떨어진 곳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9분이었습니다. 전기가 꺼지기 1분 전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타는 것 같았고 가슴도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철조망이 기억보다 더 높았습니다. 3M, 아니 어쩌면 3.5M이었을 거예요. 촘촘한 나선형으로 감겨 있었고 10cm마다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윙거렸습니다. 낮고 정기적인 소리가 나서 가까이만 있어도 피부가 쭈뼛해졌습니다. 절단용 집게를 꺼냈습니다. 어떤 선을 자를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3년 동안 연구했으니까요. 3개의 지지 와이어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것들은 전기가 흐르고 가운데 것은 구조물이었죠. 중앙 케이블을 먼저 자르면 전기선들이 경보를 울리지 않고 떨어질 거였습니다. 새벽 2시 20분 전. 전기가 꺼졌습니다. 윙거리는 소리가 멈췄죠. 15분이 있었습니다.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케이블을요. 두꺼운 금속이었죠. 집게가 천천히 금속을 물어뜯었습니다. 5번, 10번 자르니까 금속이 일씩 굽혀졌습니다. 그때 여정이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요. 무엇이 아이를 놀라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금속 소리였을지도. 어쩌면 추위였을지도요. 하지만 몸을 뒤틀었습니다.
여정이가 움직이자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이의 무게를 균형 맞추기 위해 뒤로 기울었죠. 균형을 잃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녀의 왼쪽 다리가 낮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철조망이 그녀의 바지를 찢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피부를요. 뜨거운 칼처럼요. 깊게. 허벅지에서 무릎까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억눌린 신음소리만 냈죠. 쓰익.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바지는 찢어져 있었고 어두웠고 젖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색깔은 볼 수 없었지만 피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졌습니다. 깊었습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손가락이 벌어진 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비틀거렸죠. 손이 철조망을 잡으려고 했지만 만지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생각해, 정신 차려. 잠깐 되돌아가는 걸 고려했습니다. 상처가 심각했거든요. 피가 많이 났고요. 적절한 붕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3km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여정이를 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요. 아이를 둘러싼 공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로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24분 철조망 옆이었고 전기가 다시 켜지기 6분 전이었습니다. 속옷을 벗었습니다. 이빨로 찢어서 띠를 만들었죠. 그녀의 허벅지를 참을 수 있는 한 최대한 꽉 감았습니다. 고통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출혈 일부를 멈췄죠. 케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자르기를 끝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양쪽의 전기선들이 느슨해졌죠. 틈을 만들었습니다. 작았습니다. 간신히 기어서 지나갈 만큼만이었죠. 새벽 2시 28분.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어갔죠. 배를 땅에 대고 끌려가면서요. 상처가 땅바닥에 끌렸습니다. 모래와 돌멩이가 벌어진 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비명 지르지 마. 비명 지르지 마. 비명 지르지 마. 통과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철조망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붕대로 사용한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진한 빨간색이었죠.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찢어진 바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피의 흔적을요. 만약 순찰대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여기를 지나간다면 그녀를 추적할 거였습니다. 새벽 2시 35분 그녀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4km 중 1km를 건넌 거였죠. 14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6시까지 반대편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시간 25분이 남았죠. 하지만 지금 속도로는 피를 흘리며 거의 반응하지 않는 다리를 가지고는 최소 5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즉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즉 해가 뜰 때 그녀는 여전히 DMZ 한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였죠. 눈에 띄게 쉬운 표적으로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뛰다가 출혈로 죽거나 천천히 가다가 동이 틀 때 잡히거나.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해가 뜨면 숨을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로요. 하루 종일요. DMZ에서 24시간을요. 아기와 함께. 벌어진 상처와 함께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24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새벽 3시 15분 500m를 더 전진했습니다. 절뚝거리며 왼쪽 다리를 끌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신경을 타고 흐르는 불 같았습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요. 동이 트기까지 45분 정도 남았을 거였습니다. 은신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손전등으로 지형을 훑었습니다. 바위들, 낮은 덤불들. 충분히 큰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오래된 포병 벙커였습니다. 아마 한국 전쟁 때 거였을 거예요. 거의 완전히 흙과 식물로 덮여 있었죠. 작은 입구만 있었습니다. 땅의 상처처럼 보이는 60cm 너비의 틈이요. 완벽했습니다. 벙커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가까워지고 있었죠. 조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뛰었다는 건 좋게 말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기어하듯 넘어지듯 입구를 향해 갔죠. 벙커 입구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간신히 어깨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이를 그녀의 가슴에 최대한 단단히 고정했죠. 머리부터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공황이 밀려왔죠. 너무 커. 나는 너무 커. 밀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움직여. 더 세게 밀었습니다. 어깨 피부가 바위에 긁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굽혀졌습니다. 어깨가 통과했죠. 그리고 상체가 다리가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드럽고 축축한 뭔가 위에 착지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그게 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1초 동안 켰죠. 벙커는 작았습니다. 가로 2m, 세로 2m 정도였을 거예요. 천장이 낮아서 설 수 없었죠. 바닥은 썩은 나뭇잎 그리고 뭔가 다른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죽음 냄새가 나는 뭔가요? 아마 오래전에 여기서 죽은 동물일 거예요. 손전등을 껐습니다. 누군가 빛을 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벙커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벽이 진동했죠. 천장에서 먼지가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정이가 깼고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죠. 쉿. 괜찮아. 괜찮아. 헬리콥터가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죠. 천천히요. 사라지지만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는 경고처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47분. 15분도 안 남아서 해가 뜰 거였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붕대가 완전히 젖어 있었죠. 교체해야 했습니다. 셔츠에서 다른 조각을 찢어냈습니다. 상처 위에 묶었죠. 고통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그녀의 팔을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그녀의 피부 맛이 느껴졌습니다. 짭짤하고 쓴맛이었죠. 보급품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분유 봉지 2개, 물 반병, 기저귀 4개. 14시간 동안 버틸 양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여정이는 34시간마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어두워지기 전까지 최소 3번은 더 먹여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분유 봉지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은 어느 순간 여정이가 배고플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울 거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6시 30분 여정이가 완전히 깼습니다. 배가 고팠죠. 몸을 뒤트는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이 뭔가를 찾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 분유 봉지를 줬습니다. 물과 섞었죠. 물이 거의 안 남아 있었습니다. 병에 들어갈 만큼 액체로 만들려면 물의 거의 절반을 써야 했습니다. 여정이가 마셨습니다. 빠르게 필사적으로요. 3분 만에 다 마셨죠. 한 봉지가 남았습니다. 밖에서 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들이요. 멀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었죠. 벙커 벽에 귀를 댔습니다.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뭐 찾았어? 다른 군인이 대답했죠. 피 흔적. 철조망 근처에서 끝나. 하지만 계속되지는 않아. 죽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돌아갔거나. 아니면 숨어 있거나. 숨어 있다고? 어디에? 여기엔 아무것도 없잖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요. 벙커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10m, 어쩌면 5m였을지도요. 부드럽게 여정이의 입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였죠. 다른 손으로 군용칼을 찾았습니다. 꽉 쥐었죠. 만약 그들이 그녀를 찾는다면. 글쎄요. 싸우지 않고는 여정이를 데려가게 놔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가? 저기 저 언덕. 식물로 덮여 있는 거. 그냥 오래된 벙커야. 전쟁 때 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침묵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잎 위에서 군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가까이요. 어둠 속에서 여정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큰 눈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이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3분대 서쪽 EKM 델타 7 좌표로 즉시 보고하세요. 신선한 흔적 발견. 군인이 대답했습니다. 수신 이동 중.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뛰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죠.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죠. 칼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폭발 같은 소리였죠. 얼어붙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지금은요. 오전 11시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벙커가 화덕으로 변했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0도, 15도, 20도. 환기도 안 되고 신선한 공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뜨겁고 습하고 정체된 공기뿐이었죠. 땀이 났습니다. 여정이도 땀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오전 11시 30분 여정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죠. 열이었습니다. 여정이가 신생아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만약 고열이 난다면 특히 첫돌 전이라면 응급 상황이에요.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벙커에서 DMZ 한가운데서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밖에 없었죠. 여정이의 옷을 기저귀만 남기고 다 벗겼습니다. 남은 물로 그녀의 손을 적셨죠. 물을 아이의 이마에, 가슴에, 팔에 문질렀습니다. 온도를 낮추려고요. 물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거의 즉시 증발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던 걸 했습니다. 그녀의 침을 사용했습니다. 손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침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죠.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정이의 가슴 위로 떨어져 땀과 침과 섞였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여정이가 그녀를 봤습니다. 열이 나도 땀을 흘리며 괴로워해도요. 그 눈으로 그녀를 봤죠. 엄마, 널 믿어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눈으로요.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에서 짊어진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요. 어쩌면 물과 침이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운이었을지도요. 아니면 그녀보다 더 큰 뭔가였을지도요. 상관없었습니다.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여정이가 다시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징후를 알아봤습니다. 배고픔이었죠. 남은 분유 봉지가 한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면 밤에 아무것도 없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 최소 7시간은 더 있어야 했죠. 지금 먹일까? 나중에 배고파서 울 위험을 감수할까? 아니면 기다리게 해서 지금 울 위험을 감수할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의를 돌리려고 했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이면서요. 아이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웃었는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북한의 자장가를요. 거의 소리도 없이 극도로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통했습니다. 잠깐 동안이요. 여정이가 진정됐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의 진동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요. 하지만 30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5분 여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요. 그러다 더 크게, 더 크게요.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크게 울면 순찰대가 들을 거였으니까요. 마지막 분유 봉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녀의 침과 섞었습니다. 충분한 액체가 될 때까지 병에 계속 침을 뱉었습니다.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맛봐서 알아요. 짭짤하고 쓴맛이었죠. 하지만 여정이는 마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과 어둠과 고통뿐이었죠. 그녀의 다리는 욱신거렸습니다. 감염이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박동치는 느낌이었죠. 여정이는 잤습니다. 마침내요. 열기와 배고픔에 지쳐서요. 그리고 그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라면 그녀보다 이걸 더 잘 처리했을 거라고요. 그녀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만약 그녀가 여기서 죽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정이와 그녀가 그냥 사라진다면요. 누가 그들을 찾을까요? 누가 그들을 기억할까요? 반대편을 생각했습니다. 나만을 자유를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 모든 게 가치가 있을까요? 저녁 7시 30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죠. 마침내요. 30분 후면 움직이기에 충분히 어두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상처가 악화됐습니다. 부어있고 빨갛고 만지면 뜨거웠습니다. 확실히 감염됐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여정이를 확인했습니다. 자고 있었고 호흡은 정상이었고 열은 낮았습니다. 보급품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깨끗한 붕대도 없었죠. 칼을 확인했습니다. 날카롭고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벙커에서 14시간이요. 14일처럼 느껴진 14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요. 마지막 2.5km을요. 밤에 부상당한 채로 자원도 없이 DMZ 전체에서 가장 밀집된 감시탑들을 향해 곧장 가는 거였죠. 저녁 8시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벙커 입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머리를 내밀었죠.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들과 자유 사이에 2.5km만 남았으니까요. 그녀가 몰랐던 건 그 2.5km가 가장 무서울 거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DMZ의 마지막 구역은 모든 방어시설이 집중된 곳이거든요. 모든 저격수들이, 모든 탑들이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죽는 곳이에요. 자유를 불과 몇 미터 앞두고요. 저녁 8시 5분 14시간 만에 처음으로 벙커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간신히 그녀를 지탱했죠. 왼쪽 다리는 순수한 불이었습니다. 무게를 실을 때마다 시야가 어두워졌죠. 앞을 봤습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감시탑들이요.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노란 불빛들의 줄이었죠. 지상의 별들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치명적이었죠. 2.5km요. 그녀와 저 불빛들 사이에요. 그녀와 자유 사이에요. 시계는 다음 동이 트기 전 새벽 6시까지 10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5km는 30분 걷는 거리예요. 하지만 망가진 다리로 적대적인 지형에서 순찰을 피하면서는 4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그녀가 고려하지 않았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최종 구역이었습니다. 최대 감시 구역이었죠. 탑들이 서로 500m 간격이었습니다. 탐조등이 45초마다 지역을 훑죠. 저격수들은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건 횡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구역이었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게 아니라 기어가는 거였습니다. 필요할 땐 무릎으로 기었죠. 바위에서 바위로, 덤불에서 덤불로요. 여정이를 그녀의 가슴에 최대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재킷으로 아이를 덮었죠. 코만 내놓고요. 만약 탐조등이 그들을 훑는다면 운이 좋으면 한 사람처럼 보일 거였습니다. 탐조등들이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큰 바위 뒤에서 5분 동안 완전히 관찰했죠. 탑 1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흡습니다. 20초, 25초, 멈춤, 반복이요. 탑 2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20초, 25초, 멈춤, 반복이었죠. 탑 3번은 원형으로 흡습니다. 30초, 15초, 멈춤, 반복이었고요. 창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1520초의 창들이요. 어떤 탐조등도 특정 지역을 덮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게 그녀의 길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세었죠. 탑 1번이 흡습니다. 멈춤. 탑 2번이 흡습니다. 멈춤. 지금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절뚝절뚝 뛰었죠. 30m를요. 다음 덤불까지요. 땅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15초였습니다. 탑 3번이 그녀의 머리 위를 흡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감고 있어도 보였습니다. 지나갔죠. 그렇게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다리고 세고 뛰고 숨고 반복이었죠. 30m, 50m, 40m, 60m. 모든 질주가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몸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저녁 9시 15분 첫 번째로 중간쯤에 있을 때 다른 뭔가를 들었습니다. 헬리콥터도 아니고 탐조등도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땅 위에서요. 가까이에서요.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2명의 군인이었습니다. 걷고 있었죠. 그녀의 왼쪽 20m 떨어진 곳에서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까? 다른 군인이 대답했죠. 347구역 탈영병? 아니, 아마 피를 너무 흘려서 죽었을 거야. 아니면 지뢰를 밟았거나. 6시간 전에 이 근처에서 피를 찾았잖아. 맞아. 6시간 전이야. 만약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야. 지나갔습니다. 그녀에서 15m 떨어진 곳으로요. 너무 가까워서 그들의 군복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제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요. 첫 번째로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1.5km가 남았죠. 하지만 이제 최악의 구역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탑들이 더 촘촘한 구역이요. 탐조등들이 겹치는 곳이었죠. 창이 없는 곳이요. 저녁 9시 30분 멈춰섰습니다. 관찰했죠. 세 탑의 탐조등들이 겹쳤습니다. 어둠에 창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형이 끊임없이 조명을 받았죠. 보이지 않고 지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완벽했죠.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기억났습니다. 훈련에서 배운 뭔가요? 탐조등들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탑 바로 아래에요. 약 10m 지름의 그림자 원추형이죠. 탑 기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 그림자를 사용해서 전진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탑을 향해 곧장 뛰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격수를 향해서요. 가장 위험한 곳을 향해서요. 미친 짓이었죠. 그녀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10시 45분 탑 2번을 선택했습니다. 더 가까웠으니까요. 200m였죠. 탐조등이 흡기를 기다렸습니다. 빛이 그녀를 지나 오른쪽으로 계속 갈 때 뛰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에너지를 얻었는지도요. 아마 아드레날린이었을 거예요. 아마 순수한 절망이었을 거예요. 아마 생존 본능이 고통보다 강했던 거겠죠. 뛰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거의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 다리로 뛰고 있었죠. 여정이가 그녀의 가슴에서 튀었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터널이었습니다. 탑만 보였습니다. 오직 탑만요. 50m, 100m, 150m. 그리고 외침이 들렸습니다. 멈춰. 신분 밝혀. 탑에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봤던 겁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쏠 테니까요. 계속 뛰었죠. 마지막 경고다. 멈추지 않으면 쏜다. 첫 번째 총성을 들었습니다. 밤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죠. 흙이 그녀의 오른쪽에서 폭발했습니다. 2m 떨어진 곳에서요. 두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왼쪽이었죠. 1m였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었습니다. 뜨거운 뭔가가 그녀의 귀 옆을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공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휙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의 왼쪽 귀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죠. 피었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귀를 스쳤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20M, 10M, 5M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굴렀죠. 탑 그림자에 떨어졌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들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총을 충분히 낮은 각도로 내려서 바로 아래를 쏠 수 없었던 겁니다. 안전했습니다. 지금은요. 위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탑 위에서요. 공황과 혼란이었죠. 어디 있어? 모르겠어. 사라졌어. 우리 바로 아래에 있어. 지원군 불러. 대응팀 이동 중. 도착 예정 시간 5분. 5분이었습니다. 지상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5분이 있었죠. 앞을 봤습니다. 탑 기지에서 선이 보였습니다. 땅에 그려진 하얀 선이요.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었죠. 1km였습니다. 단 1km만요. 하지만 완전히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없고 엄폐물도 없었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획할 시간이 없었죠. 뛰어야 했습니다. 일직선으로요. 완전한 빛 속에서요. 양쪽의 저격수들이 그녀를 조준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북쪽에서는 그녀가 탈영병이니까요. 남쪽에서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여정이를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에도 위험에도 그들을 둘러싼 죽음에도 모르는 채로요.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죽는다면 자유를 향해 뛰다가 죽자. 어둠 속에 숨어서 죽지 말자. 저녁 11시 일어섰습니다. 그림자에서 나왔죠. 즉시 모든 탐조등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졌죠. 저기다, 저기. 뛰었습니다. 남아있던 모든 에너지로요. 그녀의 다리는 이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끌고 다니는 고기 덩어리였죠.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여정이가 깼습니다. 소음과 빛과 움직임에요.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외침 속에서 총소리 속에서요.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북한 탑들이었습니다. 전면 사격을 가했죠. 기관총이었습니다. 소총만이 아니라 기관총이었죠. 그녀의 주변의 땅이 폭발했습니다. 먼지와 돌의 작은 폭발들이었습니다. 비 같았습니다. 치명적인 우박 같았죠. 그리고 앞에서도요. 남한 탑들이었습니다. 멈춰. 신분 밝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면서 외쳤죠. 탈북자. 탈북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광들이 보였습니다. 남한 탑들이 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은 편이잖아. 우린 같은 편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그들의 경계를 향해 뛰는 미확인 목표물일 뿐이었죠. 500M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얀 선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진짜로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자동 조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공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느꼈죠. 순수한 결의로 가득 찬 공허함이었습니다. 400M이었습니다. 뭔가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쳤습니다.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파편이었죠. 총성에 폭발한 돌멩이였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박혔죠. 계속 뛰었습니다. 300M이었습니다. 여정이가 울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그렇게 비명 지르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의 비명이었죠. 뛰면서 속삭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딸아. 거의 다 왔어. 200M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그녀의 배낭을 쳤습니다. 강한 충격이었죠. 마치 누군가 망치로 그녀의 등을 친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렸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총알이었습니다. 총알이 배낭을 관통한 겁니다. 여정이 머리에서 몇 센티 떨어진 곳을요. 그녀 안에서 뭔가 깨졌습니다.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도 아니었죠. 분노였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시적인 비명이요. 그녀가 그런 비명을 지를 수 있는지 몰랐던 비명이었죠. 그리고 더 빨리 뛰었습니다. 100M이었습니다. 성까지요. 북한 총소리가 격렬해졌습니다. 그녀가 탈출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였죠. 50M이었습니다. 남한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의 한국어 외침을 들었을지도요. 어쩌면 여정이를 봤을지도요. 25m였습니다. 더 이상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지로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죠. 모든 걸음이 순수한 의지였습니다. 10m였습니다. 5m, 3m, 1m였습니다. 저녁 11시 14분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다리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작동을 멈췄습니다. 넘어졌죠. 얼굴부터 땅바닥으로요. 여정이는 그녀의 가슴에 꽉 껴안고 있었고 그녀의 몸으로 추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했죠.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죠. 그녀에게 달려오는 군화들이었습니다. 많은 군화들이요. 외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코드 3, 코드 3. 탈북자 확인. 무기 소지 확인. 의무병 불러. 피를 흘리고 있어. 둘러쌌습니다. 아마 10명의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총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한다 해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잠깐 아기가 있어. 갑자기 침묵이었습니다. 뭐, 아기가 있다고? 아기를 안고 있어. 한 군인이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녀를 뒤집었죠. 여정이가 그녀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살아 있었죠. 군인이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지만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이 너무 말랐고 너무 조여 있었죠. 마침내 남은 모든 에너지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쏘지 마세요. 아기예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흐느낌이었죠. 그녀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깊은 곳에서 나온 흐느낌이었습니다. 제발 아기 살려주세요. 군인이 총을 내렸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그렇게 했죠. 그녀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의무병 표식이 있는 다른 군인이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팔에서 여정이를 안아갔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딸을 놓지 않으려는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봤습니다. 의무병이 여정이를 검사하는 동안요. 손전등을 꺼냈죠. 여정이의 눈을, 호흡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진 몇 초였습니다. 마침내 의무병이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건강해요. 그 말들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간단한 말들이었죠. 건강하다고요. 그녀 안에서 뭔가 풀렸습니다. 27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긴장이요. 그녀의 몸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던 아드레날린이요. 모든 게 풀렸죠. 그녀의 시야가 가장자리에서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기절하고 있어. 안정시켜. 심각한 혈액 손실.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녀를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들었으니까요. 여정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크고 짜증스럽고 완벽하게 살아있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녀는 놓아졌습니다.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도 아니었죠. 오히려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건넜습니다. 살아남았죠. 그리고 27시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뜰지 궁금해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땄습니다. 형광등이었습니다. 밝고 하였죠.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무슨 요일인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몰랐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항의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근육이, 모든 신경이요. 모든 게 타는 것 같았죠. 부드러운 손이 그녀를 다시 눕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죠. 천천히. 아직 회복 중이에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유니폼에 친절한 미소였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깨져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강릉 군병원이에요. 남한이에요. 남한이요. 해냈어요. 진짜였어요.
그리고 번개처럼 공황이 그녀를 쳤습니다. 여정이요.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제 딸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는 안전해요. 어디 있어요? 그녀가 가리켰죠. 옆방에 있어요. 지금 데려올게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기다렸습니다. 몇 초였을 거예요. 아마 30초였을 거예요. 하지만 30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빠르게요. 너무 빠르게요.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달렸습니다. 만약 열 때문에 뇌 손상이 생겼다면, 만약 배낭의 총알이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만약.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보였죠.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역시 의료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팔에는 여정이가요. 그녀의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뭔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쁜 의미로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댐처럼 깨진 거였죠. 마치 대양을 붙잡고 있었는데 마침내 수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요. 보통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흐느낌이었죠. 그녀의 온몸을 흔드는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뻗었습니다. 떨리고 약했지만 활짝 열렸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여정이를 그녀의 팔에 안겨줬죠. 아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을, 그녀의 가슴에 닿는 아이의 작고 규칙적인 숨결을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꽉 안았죠. 너무 세게는 아니었지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녀의 얼굴을 아이의 머리카락에 묻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죠. 아기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냄새, 생명의 냄새요. 계속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여정이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크고 어두운 눈으로요.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작은 아기 미소였습니다. 무의식적이고 순수했죠. 그 미소가 그녀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치유했습니다. 여정이를 데려온 여성이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하게요. 저는 김 박사예요. 소아과 의사입니다.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깨지면서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했어요. 약간의 영양조도 있었지만 회복 중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기적.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다리 감염이 심각했어요. 하루만 더 늦었어도. 문장을 끝내지 않았죠.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하루만 더 늦었다면 다리를 잃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을요. 여정이를 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팔에서 자고 있었고 평화롭고 안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을요. 그 27시간을요. 지뢰들, 총소리, 벙커, 열, 배고픔, 공포를요.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걸음이, 모든 눈물이요. 가치가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군병원에서 서울의 탈북자 전환센터로 이동했죠. 그녀의 다리는 나아졌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절뚝거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걸을 수 있었죠. 여정이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사실 체중이 늘었죠. 간호사들은 아이가 센터에서 가장 귀여움받는 아기라고 농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강렬했습니다. 신문이었죠. 많은 신문이요. 정보 요원들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북쪽에서의 그녀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요. 그녀의 군 복무, DMZ, 방어시설, 순찰 패턴들을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신문관 중 한 명이 심각한 얼굴의 나이든 남자가 물었습니다. 북한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은 없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느껴요. 특히 진호를 생각할 때요. 진호요. 그녀의 막사 동료였죠. 그녀가 배낭을 준비하는 걸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하지만 죄책감과 후회는 다릅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신문 후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사는 법에 대한 수업들이었죠. 스마트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일자리 찾는 법이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센터를 나가서 서울에 갔을 때 그녀의 기분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들에 둘러싸여서요. 어디에나 광고가 있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음이요, 색깔이요, 불빛들이요. 북쪽에서는 밤의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죠. 여기서는 마치 낮이 절대 끝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정이를 그녀의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큰 눈으로 모든 것을 쳐다봤습니다. 놀란 듯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이제 아이의 세상이야. 이게 아이가 자랄 세상이야. 불빛이 절대 꺼지지 않는 세상이요. 음식이 풍부한 세상. 아이가 원하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세상이요. 누군가 한 번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며칠 동안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유의 대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향, 그녀의 동료들, 그녀의 정체성,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이요.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선택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어디로 갈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사랑할지요. 그것들은 작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치예요. 또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진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밤에 깨서 그 27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나였나? 정말 그 일을 했나? 그녀의 다리 흉터를 보고 그래, 진짜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정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신을 위해 싸울 때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울 때, 특히 자식을 위해, 갑자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죠. 네.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북한에 있고 이것을 보고 있다면, 탈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걸 증명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기 한국에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두려워할 가치가 있어요. 오늘은 2024년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3년이 지났죠. 서울 마포구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예요. 해가 밝습니다. 따뜻하지만 너무 덥지는 않죠. 그녀의 앞에서 여정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4살이에요. 뛰고 웃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죠. 아이의 남한말은 아직 조금 서툽니다. 억양이 섞여 있죠. 다른 아이들이 때때로 웃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 놀죠. 아이를 보면서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날 밤을요. 그 27시간을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나죠. 탐조등의 불빛을 보고 총소리를 듣고요. 그녀의 다리는 비가 올 때 아직도 아픕니다. 피곤하면 절뚝거리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여정이를 봅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두려움 없이 웃고 무엇을 할지, 누구와 놀지 선택하는 모습을요. 그러면 모든 흉터가, 모든 악몽이, 모든 고통의 순간이에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할 수 있다면 똑같이 할 건가요? 그리고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요. 여정이가 그녀에게 달려옵니다. 엄마, 엄마. 바닥에 분필로 그린 그림을 보여줘요. 무지개예요. 모든 색깔이 섞여 있죠. 예쁘다. 아이를 들어올립니다. 와, 아주 예뻐. 그녀에게 그 똑같은 큰 눈으로 쳐다봅니다. 벙커에서 그녀를 봤던 눈이요. 지뢰밭에서요. 남한 군인의 팔에서요. 그리고 물어요. 엄마 행복해? 미소를 짓습니다. 진짜 미소요. 깊은 미소죠. 응. 아주 행복해.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의미를 갖게 됐으니까요. 김미아와 여정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그녀의 경험은 소중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DMZ의 상세한 방어 시스템 정보는 한국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탈북자 정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정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가 두 생명을 구했고, 그 용기는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가진 힘이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